모시겠습니다. 네. 엄청 많이 오셨네요. 전 이렇게까지 오실 줄 모르고, 그리고 워낙 이시라서 제가 적응이 좀 안 돼갖고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데 아주 저까지 업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아주 긴 여정을 오다가 결국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한 5년 정도 여기서 하려는 얘기를 하려고 모든 빌드업을 해왔었는데 그 얘기를 드디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네.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그 스티커도 제가 그린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웹툰 그리고 있어요. 인스타툰 그리고 있고, 그 심리학이나 이제 정신의학에 관한 내용들 좀 쉽게 대중들한테 전달을 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얼굴을 드러내진 않고 활동해요. 그림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렇게 직접 뵙는 건, 혹시 만화 보시는 분 계세요? 팔로우하고? 몇 분 계시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분, 다섯 분. 이분들은 좀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네. 앞으로 좀 이따 나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파라공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영상은 각 지역에 계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정신보건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 꼴이 나게 되었는지를 제가 오늘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거는 뭐 정신건강 전문 요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정신건강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경찰관, 소방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거의 170명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가졌었는데, 제주에서 여러 가지 또 뭐 강의라든지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 가지고 똑같이 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사실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음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변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망가지고 시스템을 보지 못하면 말단에서 사람끼리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죠. 경찰관 분들은 왜 이 환자 입원 안 시켜주냐, 센터에 이렇게 환자를 넘기려고 하고, 센터에서는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 병원에 막상 데려가도 병실이 없다 그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자는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정신건강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도움을 청하라, 이런 식의 포스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힘들 때 도움을 청하면은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기 개입이라든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우리가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의료 환경인가, 정신보건 현장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걷기 대회도 하고, 해마다 뭐 이런 무슨 기념일이 되면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관용적 태도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 29개국 중 최하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이제 정신과 진료를 조기에 받게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편견이라는 건 이렇게 캠페인이나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뇌가 발달할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부터 발달을 하죠. 일단은 숨 쉬고 심박동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이런 부분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감정에 관련된 뇌, 마지막으로 생기는 게 이제 논리나 어떤 계획, 이런 인간의 뇌,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불안이나 공포를 보통 안 좋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옛날에 이제 원시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시럭 한단 말이에요, 풀숲에서. 그러면 저기 용감한 사람들은 들쳐봤겠죠. 토끼가 나오면 운이 좋은 거지만 사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용감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전쟁 나도 앞에 나서고,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들은 많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이 불안해야지 시험이 다가도 공부를 할 거고 뭐 큰 개가 쫓아와도 도망갈 거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위험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는 거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어떤 정보라든지 경험을 토대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왜 사람 살다 보면은 좀 왠지 모르겠는데 쎄하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물을 봤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야 가까이 와봐, 나 위험하지 않아, 잡아먹지 않을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들 무섭잖아요. 편견은 이 생존을 위한 불안이나 공포 같은 본능적인 감정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전두엽으로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건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뭐 머리로는 이해하겠어.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잘 모르는 거라서 무서운데 어떡합니까? 그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죠. 이 사건들 중에는 정신질환과 연관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기사들이 뭐 조현병 어쩌고 하고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의 이 본능적인 공포, 여기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편견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전이 확인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편견인 거지, 아무리 뭐 앉혀놓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증상 때문이든 어떻든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교도소도 10,000원이라고 합니다. 5만 명 정원이 6만 2천 명이 수용돼 있다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교정시설 내 치료할 수 있는 곳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병상이 1000병상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거의 뭐 200~300명 이상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많이 그만두셔가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봐야 되는 건지도 지금 모르겠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대응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학교에서 사건이 터진다. 그럼 학교 교사들 전수조사하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적도 있는데, 의정 갈등이 한창 극에 달았을 때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뭐 정신질환 있는 의사 연평균 6,228명이 2,800만 건 진료 수술을 강행하고 있다. 사실 이 코드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F코드로 들어가는 게 뭐 불면증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정신질환으로 다 묶은 거죠. 그래가지고 진료본 횟수하고 몇 명인지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숫자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런 짓을 해서 또 굉장히 저도 분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교사들이 어떻게 마음이 힘들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또 선생님이 제주도에서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건도 있었고, 저도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고, 특히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이 힘들면 혹시라도 임용이 되지 않을까봐 진료를 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을 거창하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각계각층 인사들을,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살 예방 예산이 451억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의 뉴욕주가 3조 9천억이래요. 일본은 6조 7천억. 턱없이 부족하죠. 자살로 10,000명 넘게 숨지는데 예방책이 없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이제 100만 명을 임기 내 상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웠었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건 진짜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림을 그린 거고 여기 이벤트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장 사업상의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적으로 줄 세워서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수 늘리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집중적인 어떤 사례 관리라든지 위기 개입 이런 데 쓸 역량들이 그냥 서류 작업하고 상담 인원수 늘리고 뭐 행사하고 이런 데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건데, 이 현장을 모르니까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전문가들 불러놓고 이제 들러리 세워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도 오래 일을 못합니다. 입사자 5명 중에 1명꼴로 뭐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걸로 조사됐다 뭐 이런 것도 기사로 나오는데, 본인도 문제지만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은 상담하면서 막 울고 뭐 이렇게 많이 위안을 얻고 이렇게 힘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분들의 이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그만두고 신규로 채워지고 그만두고 신규로 채워지고, 그 신규에 대한 교육이 좀 수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적응이 되기도 전에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체계 운영 강화 연구, 시범 연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기 충북 지역하고 전남 지역에서 연구를 한 건데 36개월 이상 근속률이 29.4%였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용의 형태도 거의 다 계약직이고, 그리고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호봉이 묶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걸 참고 일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뭔가 이렇게 더 향상이 되고 내가 연봉이 올라가든지 좀 더 처우가 좋아지든지 희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건데, 아무리 일을 해도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2, 3년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국가에서 사업이 떨어지겠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책상에서 뭐 무슨 일 터지면 무슨 사업 내리고 무슨 일 터지면 무슨 사업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고 나면 트라우마 뭐 회복 사업 해라 이렇게 해서 쭉 내리고, 학교에서 사고 터지면 학교 복원해라 내리고, 또 어디서 문제 터지면 무슨 사업 해라 계속 내리는데, 이게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여기로 사업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내담자들을 대하고 그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런 역량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지역사회마다 특징이 다를 거 아닙니까?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또 같은 도시라고 해도 소득 수준이 다를 거고, 또 인구 분포라든지 고령화 정도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이런 사업해라,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말단에서 보기에는, 저도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여쭤봤습니다만 중앙이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내담자들이 정말 위기에 있을 때는 좀 입원시키기 힘든 이런 상황. 이건 이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1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 이제 정신보건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이제 새로 개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개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당시에도 이제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입원 과정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런 경고들을 많이 했었죠.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입원하기 가뜩이나 힘들어진 와중에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감염관리 목적으로 정신병원들 그 병상 간격을 좀 넓혀라, 이런 정책이 한 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 있던 데는 6개 들어가고, 6개 있던 병상에는 4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병상 수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많은 환자들이 퇴원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정신과 병원은 만년 적자인 곳입니다. 이 들어가는 인력이나 시설 이런 거는 많은데, 정신과의 입원 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적자로 운영하고 외래에서 그 수익을 메꾸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병상 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병원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이 많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2년간 정신과가 9,000병상이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입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머지 병상은 다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뺑뺑이 돌면서 또 가는 곳마다 병상 없다고 거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 거부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병상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곳곳에서는 입원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의정 갈등 지나오면서 곳곳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호병 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 부산의 지역에도 큰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호병 등이 없어졌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호병 등이 없어지는 거는 이건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정신과 환자들이 이제 순수하게 정신과 문제만 있는 경우보다도 다른 몸이 안 좋거나 내과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 특히 자살 시도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은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는 입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병실에서 그런 환자들을 내과나 다른 과에서 입원을 시켜주나요? 안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만약에 자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증적인 증상 때문에 환청이나 어떤 망상적 생각에 반응하셔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종합병원급에서 병동이 있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응급한 신체 질환을 동시에 이제 진료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정신과 병동이라는 건 그런 종합병원들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왜냐면은 돈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가 워낙 낮아서 돈은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 생길 거는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절차상의 어려움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병동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있으면은 돈 들어가고 골치만 아픈 거예요. 문제 생기면은 인권이니 뭐니 다 덤벼 들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다 싶은 거죠. 막말로 이건 도봤자 돈도 안 되고 골치만 아픈 거 이거 지금 이제 의사도 많이 없고 병원에 전공의 사직해가지고 이때 보병동 없앱시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 아닐까 이런 망상이 제가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자 응급실 퇴짜 늘었다 이런 왜냐면 입원을 못 하니까 병실이 없는데 어떻게 입원을 합니까? 병동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있어도 대부분 대학병원의 병실들은 다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종합병원급에서 병상이 없어지면은 자살 시도자가 응급 입원해가지고 그래도 좀 안정하고 퇴원을 하셔야 자살 시도율이나 재발률이 현저하게 내려가는데 바로 응급실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 정신과적인 개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래서 자살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퇴원 직후에 가장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들 반대를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졸속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때도 그렇고 조현병학회도 반대하고 이번에 병상간격 이격 때도 그렇고 지금 격리강박 문제도 굉장히 첨예한데 근데 격리강박을 금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격리강박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입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나 이렇게 위험한 환자 정말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 자살 위험이 높아서 입원했지만 그 안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지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반응해서 본인한테도 그렇지만은 뭐 낙상하거나 또는 다른 환자들한테 위험한 경우도 있죠.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럴 때는 격리강박을 못하게 되면 사실 신고해서 그냥 경찰 연행하기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치료에서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데 부득이하게 이제 격리강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병동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이 관련돼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보건법 개정 때도 그랬고 병상간격 이격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인권상까지 받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 인권상 받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인권적인 치료 재활 치료에 모범이 된다 이렇게 유명했던 성안드레아 병원이란 병원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 이런 공지가 나왔었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 기사가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입원시킬 병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특히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동반된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정신병원 폐쇄병동 수가가 12% 가산해준다. 보호병동 뭐 입원료 이런 것도 좀 조정해주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그때 병상간격 이격 정책 나오고 그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 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문을 닫아버렸어요. 병원들 문 닫은 건 그럼 어떻게 다시 살리나요? 이런 이제 자말하고 정신과에서는 유명한 그 저널이 있는데 정신과 입원 병상이 줄어들수록 자살률은 늘어난다 이런 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수용화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교도소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교도소도 거의 10,000원에다가 병원으로 치면 풀베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그 계획인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입원을 해야 되면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는 데려가면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형에는 이제 자의 입원하고 비자의 입원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입원하는 자의 입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했다가 퇴원시켜 주십시오 하면 바로 퇴원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치의가 깜빵 갑니다. 동의 입원은 이제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 입원인데 이거는 본인 동의하고 보호자 하나 동의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큰 범죄에서는 이게 자의 입원에 속하거든요. 근데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 자의 입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도를 바꿔 놓으니까 통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의입원이 원래는 38.4%였는데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선 자의입원이 62.9%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근데 그중에서 순수한 자의입원은 45% 정도고 나머지 이제 동의입원이나 이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는 좋아지는데 그냥 허울뿐인 이런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증 중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마음건강 서비스. 뭐 말은 아름답습니다. 20시간 출동 체계를 구축하겠다. 출동하면 뭐 하는데? 입원할 병실이 없는데.
취업 주거 지원 등. 그러니까 우리가 병실을 줄이고 탈원화를 시도를 하더라도 취업 주거 지원 이런 거를 시설이나 인프라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의사들은. 근데 이런 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병상 일단 줄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취업 주거 지원 저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해놨나?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올바른 이해를 돕는 대국민 캠페인 추진. 아까 말씀드렸죠. 편견은 캠페인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지, 자타의 위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자의 입원으로 강제로 입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 없이 행정입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외진을 가거나, 볼 일 있으면 외출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해줄 보호자가 있어야만 또 입원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행정입원을 시켰으면은 지자체에서라도 그거를 좀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그럴 또 담당자가 없습니다. 입원시키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입원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숨어있던 보호자가 병원에서 잘못되면 또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가족들은 사이가 안 좋을수록 병원에서 사고가 나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족끼리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그리고 돈이 없어서 입원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입원을 참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환자가 병원 안 오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차량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차 보내줘서 예전에 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려가고 이런 영상들이 영화에서나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못해요. 요즘 이제 강제로 가는 거는 응급입원 형태, 공권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와보면은 얌전하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증상이 안 좋다가도 경찰이 오면 좀 억제가 되니까 막상 그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 임의동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가족들한테 그럼 이거 고소를 하겠느냐 이러면 가족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막상 데려가도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있어도 이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동 환경이라야 입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적 질환이 동반돼 있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가 있어야지 보호 입원이나 다른 또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진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조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이 좀 외진 좀 같이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병원이라는 곳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말 저수가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이 어디에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학병원급에는 뭐 사설 시큐리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일반 이제 정신과 병원들은 정말 야간에는 특히 최소한의 당직 인력이 배치돼서 보호사님들이나 이렇게 간호진들 이렇게 하다, 최근에 뭐 사고도 있었죠. 그 환자 둘이 그 간호사 뭐 목 조르고 이렇게 탈출했다 이런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내과 질환을 치료하고 와야 된대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몸이 안 좋으면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혈액 검사, 응급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상황이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을 해서 1, 2주라도 치료를 받고, 그게 완치되면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 이제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을 오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인데, 종합병원에 보호병동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련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 정신과 보호병동에서의 치료 환경이 좀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속 수련을 받고 전문의로 배출돼야 보호병동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호병동 없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 수련을 받아도 거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중에 외래 진료만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 형태가 이어지게 되겠죠. 뭐 다른데 뭐 파견해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뭐 보호병동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익숙해지고 그 병동을 이제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뭔가 환경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수련 과정인데, 그게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보호병동이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엔 그나마 교육 목적으로라도 보호병동을 살려뒀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 눈치 보지 않는 약간 이런 분위기? 그게 참 보호의무자를 찾으려도 보호자 있어야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알코올 의존 있고 우울증 있고 신체적으로도 안 좋죠.
근데 폭력 행동은 없어. 가족 없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투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살 뭐 살기 좀 힘들어요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뭐 시도는 하지는 않고 근데 입원은 안 한대요. 그 치료 거부적이야.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처 뿌려가지고 뭐 파레기 상담을 제공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면서 알코올 의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동반돼 있고 치료에 거부적인 경우도 있고 가족이 도와주지 못하고 이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더구나 교통도 안 좋아서 다닐 수도 없는데 어떻게 상담센터 찾아가서 파레기 그 바우처 들고 상담을 받으란 말입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사례 관리라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미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다들 딴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UP라고 있습니다. 증상이 생겼는데 치료받지 못한 기간, 이게 길어질수록 당연히 예후가 안 좋겠죠. 요즘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왜냐면은 본격적인 정신증적인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구기 증상도 있고 좀 아슬아슬한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치료를 해야 돼요, 빨리. 그래야지 기능 저하도, 모든 병이 그렇지만 빨리 치료해야지 후유증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을 불려도 데려갈 수 없고 병원에서 차도 보내줄 수가 없고 보호자가 가자면 안 가고 병식은 없고 그러니까 이 병이 발병한 지 5년, 10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못 받다가 이제 막 씻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와해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막 환청 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활이나 치료를 위한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점점 입원시키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입원 절차도 까다롭고 요건도 까다롭고 입원 병상조차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정신보건법 개정될 무렵에 그 정신과 의사들을 한 50명인가 넘게 그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절차상의 어떤 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받고 뭐 했는데 대부분 또 무죄 나왔죠.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서류를 의사가 확인해야 되냐 원무과에서 확인해야 되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뭐 털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게 그전에는 보호병동이나 이런 병동에서 일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였거든요. 전문의를 따면 저도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전문의 따면 이제 병동에 있는 병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그게 맞으면 또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다가 뭐 개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문화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병동에서 일한다는 게 정신보건법을 내가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법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내가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사실 가끔 이제 신체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도 힘든 경우는 있지만 그런 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법적으로 위험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탈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임세영 교수님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후에 부산에서도 정신과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입원 환자를 보는 일이 이렇게 신체적인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위험까지 감수해야 된다면 누가 굳이 운영을 하겠습니까? 입원 병동을. 뭐 그렇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병동 운영하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점점 이제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여행 사건하고도 비슷하죠. 수학여행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었다. 이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체험학습 이제 못 가겠다, 선생님들이. 왜냐면 갔다가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그 다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니까 누가 그 위험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선생님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안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필수료도 마찬가지죠. 안 하면은 뭐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몸 힘들고 가족들하고도 시간 많이 못 보내고 혹시라도 환자가 잘못될 경우에 거액의 소송 부담 이런 걸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환자가 이제 자살 위험이 있어서 입원을 시켰는데 탈출하다가 추락사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서 금고 18개월형을 줬다. 이거가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은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병원 저거 없어지겠죠. 병원장님이 면허 취소가 됐으니까. 그럼 다른 환자들은 일시에 태어나는 일들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는 건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형사처벌을 해야 될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정신과 병원들은 돈도 안 되고 적자인데 인권적인 문제나 지켜야 될 법은 많고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런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필수의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래 진료만 하면 내가 아무런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다가 환자분 행동이 안 좋을 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말 들을 때도 있고 또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된다? 그럼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탈출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정신보호법 개정 때 보호입원은 전문의 2인이 진단하도록 됐다.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한 명은 정신과 의사 진단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국공립 정신과 의사가 좀 공인된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확인 진단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립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하루에 막 몇십 명씩 진단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처 병원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또 떠넘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같은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근데 옆방에 있는 선생님이 입원을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게 행정력만 낭비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입원 병동을 이제 다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국공립 정신병원에서조차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 누가 갑니까? 환자 보는 건 환자 보는 것대로 힘들고 하루 종일 진단 다녀야 되고 어떤 선생님은 뭐 하루 200km 운전한 적도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렇게 병동이 비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이러는 게 필수 의료랑 비슷한 구조로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의사도 없고 병동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정신과 개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전에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개업한 데가 정신과 의원입니다. 이제 왜 병실이 없고 이제 왜 입원하기가 힘든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와중에 이제 제주에도 지금 공공의료원에서 보호병동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의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병동 한번 없어지면 다시 생기기가 힘든 게 이 세팅 자체가 일반 병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병동을 세팅하는 데는 그 행정 직원들의 어떤 역량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 제도를 잘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생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래도 지금 의사를 못 구하고 세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위험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병동을 운영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도 받고 운영도 힘들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병동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 병원들 정신과 그 원장님들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명감이고 희생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뭐 또 이런저런 병원 해가지고 좀 되게 인권적으로 안 좋게 환자들을 또 대우하는 이런 것들도 뭐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철퇴를 내려야겠죠. 잘 찾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전기세도 오르고 지금 식비도 오르고 뭐 다 오르는데 수가는 뭐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외래만 보겠다. 외래만 보면 이 환자는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뢰를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의뢰 가면 어떻게 돼요? 병실이 없지. 근데 책임은 없잖아요. 내가. 그런 구조가 되는. 환자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위중한 환자를 내가 보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지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입원 안 시켜준다고 의사 미워하고 경찰관하고 센터 직원들하고 싸우고 왜 환자 던지고 가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왜 제도를 이해를 못하냐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이번 절차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복잡해가지고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해오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한 케이스도 없어요. 가족 다르지 사는 곳도 다르지 뭐 지자체 입장 다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담당 직원 바뀔 때마다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보고 가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런 데 문의를 해봐도 찾아보고 알려주고 이러죠. 왜냐면은 찾아봐야지. 책이 있어요. 이게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절차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면. 지금 이제 자살률 관심 쏟는 이 대통령 자살 예방정책 세판자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살률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달라지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새로운 판을 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263개인가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 대부분씩 연봉도 묶여 있고 처우 안 좋아가지고 2, 3년이면 그만두고 역량이 쌓일라 하면 그만두고 쌓일라 하면 그만두고 신규 투입되고 소진돼서 그만두고 사업은 계속 내려오고 서류 작업하느라고 밤새고 이런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좀 효율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나 정책들이 있어야지 현장의 얘기를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법 그렇게 갑자기 시행하면은 병원들 많이 문 닫을 거예요. 환자들 이거 뭐 사건 사고 많이 생길 거고 이거 환자들한테 안 좋습니다.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근데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데 그때 추진했던 사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되게 높은 자리 또 가 있어요. 영전에 있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신규로 일을 하시게 되면서 겪는 문제들이나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팁 같은 걸 조금 나누면서 정신보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저도 콘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저 사람들도 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의 좋은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긴 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